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스타트업들의 투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사 하나를 캡처해서 왔는데요.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집토스 시리즈 A 투자 유치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리즈 A 투자 유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렇게 투자받은 게 기사화도 되고 언론에서 우리 회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리즈 A, 시리즈 B 또는 시드 또는 A라운드, B라운드 이런 단어들 가끔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저희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고요. 먼저 이 집토스가 어떤 스타트업인지 저희 동영상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비 없는 부동산 집토스의 이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520만 명. 요즘 나 혼자 많이들 삽니다. TV에 나오는 나 혼자 사는 분들은 다들 혼자서 이렇게 아파트 살고 그러는데요. 현실 속 20대, 30대 나 혼자 사는 분들은 이런 곳에 삽니다. 원룸이라는 곳입니다. 이런 원룸을 통계에 의하면 평균 1년마다 옮겨 다닙니다. 이사할 때 부동산 가서 방을 구하면 그때마다 비싼 중개 수수료가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한 달치 월세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저희 집토스는 이렇게 비싼 중개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미 유명한 서비스들이 있고 이들은 앱으로 원하는 방을 쉽고 빠르게 바로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위 매물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는 사업 모델상 한 매물을 여러 중개사가 동시에 광고의 목적으로 등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곳에서 실제 가격보다 약간이라도 낮게 등록한다면 손님 문의는 다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결국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왜곡된 정보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존 서비스는 부동산 앱과 매물을 등록하고 중개하는 주체가 달랐는데요. 집토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매물의 주소까지 모두 공개하는 있는 그대로의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룸은 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정보가 많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별로 살아본 사람의 리뷰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은 어떤지, 벌레는 나오는지 등의 살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정보까지 집토스에서 확인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토스 이전에는 부동산 앱을 보고 좋다, 기분 좋다 해서 부동산 방문하니까 그거 나갔는데요 라는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중개 수수료까지 부담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집토스로 온라인에서 매물 주소까지 다 확인하고 살아본 사람이 추천하는 방을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올 3월부터 자회사 중개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부동산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지만 세입자는 무료, 집주인에게서만 돈을 받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3월 이후 총 환상 거래액 약 60억 원, 총 수익 2,300만 원의 성과를 올렸고 현재 월 수익은 꾸준히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성동구에 2호점 직영 분사무소를 설립했는데요. 이렇게 전 지점을 북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여름에는 강남점을 오픈하고 서비스 지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 벌려면 부동산 해야 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 중개 시장도 큰데요. 중개 수수료만 연 2조 원에 달하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에서 세입자와 집주인과 직접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한 건을 거래했을 때 평균 23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원룸 임대 시장을 시작으로 한 건을 거래했을 때 평균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 매매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 직영점을 통해서 신뢰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인 서비스를 모두 직접 제공하면서 거대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희는 2년 전 자취방을 구하다가 짜증이 난 대학생들이 모여서 부동산을 직접 차린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나서 간호대생이었던 코파운더 장영희 이사는 혼자서 독학으로 개발을 배웠고 지금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웹, DB 모두 개발하는 슈퍼 개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했던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을 때려치고 집토스에 합류해서 서비스 확장을 위한 돌격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만이 가득했던 부동산 중개시장, 집토스가 크게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토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만든 스타트업인데요. 기사에서처럼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first, second, third 라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구간에서는 보통 3F 또는 엔젤 투자를 받고요. BEP를 넘어서는 구간부터는 VC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지금 이 집토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2,3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P를 넘어선 거죠. 그리고 시리즈 A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시리즈 A는 여기 퍼스트 라운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또는 서드 라운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으면 특히 VC부터는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3번 정도 나눠 받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A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스타트업이 뉴스에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기사가 뜨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이 회사는 여기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대충 BEP를 넘어섰거나 또는 어느 정도 좀 어려운 구간을 넘어서서 이제 조금 회사가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구나. 시리즈 A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시리즈 B나 시리즈 C 투자를 추가적으로 유치하겠구나. 그리고 지금 VC로부터 첫 번째 투자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후속 투자 유치하는데 이 회사는 주력하겠구나. 이런 투자를 받고 나면 회사는 결국 투자자들을 엑시시켜주기 위해서 상장으로 가겠구나. 네, IPO로 가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시리즈 C 라운드에 성공했다. 또는 3라운드, VC 3라운드를 완료했다. 이런 기사가 뜨면 반대로 이제 투자는 거의 다 받았구나. 네, 이제 IPO를 앞두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토스 굉장히 재밌죠. 부동산 관련 스타트업이고요. 우리가 요즘 이런 것들을 프랍테크를 하죠. 프로퍼티 플러스 테크놀로지. 예, 그래서 기술 관련 스타트업이고 이런 기술들을 부동산에 접목한 프랍테크 기업입니다. 대표가 서울대 1, 2학번이고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 서울대학교에서 창업 수업을 들었던 그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 동기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제로를 내세우고 있죠. 정확하게는 집을 임대하려고 하는 세입자로부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집 주인으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중개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집토스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셀러리맨이죠. 그리고 현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또는 다세대 전월세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빌딩 같은 그렇게 돈이 좀 많이 되는 그런 비즈니스로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토스 투자 유치 기사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억을 투자 받았네요. 시리즈 A에서 20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어떤 스타트업들이 투자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집토스에 투자한 지금 VC 중에 하나가 유니온 투자라고 하는 회사네요. 네. 이 유니온 투자라고 하는 회사는 집토스에도 투자를 했고 또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알스퀘어에도 130억을 투자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이버나 또는 구글 가서 검색하시게 되면 관련된 기사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집토스는 시리즈 A에서 총 43억을 유치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43억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기사가 떠 있네요. 시리즈 A에서 43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고요.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이제 시리즈 B, 시리즈 C를 받을 때는 수백억 단위로 이제 투자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보시는 것처럼 자본금, 자기 돈으로 할 수도 있고요.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고, 또 정부의 정책 자금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또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해서 소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IPO를 통해서도 금융시장, 자금시장으로부터도 또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럼 잠깐 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 크라우드와 펀딩이 결합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다수의 군중으로부터 돈을 펀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시일반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그런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식이고요. 온라인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이나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조는 이렇죠. 이 크라우드 펀딩에는 중개회사가 존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킥스타터나 인디고고고요. 한국에는 대표적으로 와디즈나 또는 오픈트레이드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와디즈나 오픈트레이드 그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올려주게 되고요. 투자자들은 이 와디즈에 올라와 있는 많은 그 스타트업들의 아이템이나 또는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를 보고 투자해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증권 제공형이 있고 제품 및 서비스 제공형이 있는데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고요. 제품 및 서비스 제공형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거죠. 자, 내가 발모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적의 발모제를 만들 거고 이거 거의 지금 연구개발도 끝나서 제품이 거의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와디즈에 올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연구개발들을 해왔고 이제 이 제품이 나올 거다. 근데 효과가 매우 좋다. 우리가 임상을 해봤더니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해주면 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제품을 만든 다음에 너네한테 제품을 보내주겠다.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제품을 각각 보내주겠다. 이런 거죠. 이게 제품 및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반대로 증권 제공형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모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 회사에 주식을 주겠다. 이게 증권 제공형입니다. 그래서 지분을 주게 되면 증권 제공형이고요. 실제로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게 되면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26년이라고 하는 강풀 그 만화가의 웹툰이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요. 2012년도에 개봉했으니까 조금 시간이 됐죠. 당시에 이 영화가 굉장히 그 영화화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5.18 민주 항쟁의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를 어떤 제작사에서도 쉽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와디즈에 올렸고, 순식간에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비용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봉됐던 영화가 26년이죠. 판도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때 대통령이 이명박 씨였죠?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 이제 원전의 위험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역시 펀딩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이 판도라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다라고 올렸고 당시 무려 7억 원의 제작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 위트에일이라고 하는 이 수제 맥주 회사도 와디즈를 통해서 펀딩에 성공한 회사입니다. 요즘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 수제 맥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위트에일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판매되고 있는 맥주 중에서도 수제 맥주 중에서도 매우 순위가 높은 회사죠. 초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했고요. 당시 7억 원의 투자 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재미난 회사 중에서는 모에닉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튜닝 및 차량 복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3차에 걸친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회사도 7억을 펀딩했는데요. 혹시 갤러포라고 하는 예전에 현대차가 만들었던 SUV 기억하시나요? 갤러포라고 하는 SUV를 깨끗하게 이렇게 복원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수제 자동차도 있고요. 외벽 로봇 도색 기기도 있고요. 수제 맥주, 또 프리미엄 외식 벤처, 또 AR을 이용한 시스템 장애 예측 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이 크라우드 펀딩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조달해 성공했습니다. 우리 그 중에서도 이 모에닉 에너지, 수제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에닉게라지스는 그 수자동차를 지향하고 있고요. 아직 대한민국에는 이런 문화나 어떤 산업들이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은 상당히 좀 오래된 전통적인 산업이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산업이죠. 70년대든 80년대, 90년대든 어떤 그때 어떤 감성들을 지금 이 시대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어떤 재해석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갤러퍼를 다루고 있죠. 근데 쓰는 부분도 이제 프레임하고 이제 바디 정도인데, 그래서 그거를 다시 더 튼튼한 내구성을 지닐 수 있는 어떤 복원 작업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물이라든가 엔진, 여러 가지 기회되는 부분들은 새로 리빌드를 해서 새롭게 다시 세팅이 되어서 현실에서 충분히 아직 할 수 있는. 모에닉은 약간 지금 우드 소재를 좀 주로 쓰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외국에서도 우드 작업에 대한 거는 수가공 비용이라든가 어떤 인건비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급차 아니면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공을 이제 목공예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드 소재를 저희는 다룰 가장 좀 편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산차하고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한 20년 동안 어떤 해왔던 작업들이 좀 다 녹아져서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평생을 저희는 작가라는 생각으로 좀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걸 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명분과 목표를 세운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좀 제대로 된 자동차 문화, 제대로 된 어떤 수제자동차를 좀 만들어 보겠다. 그게 하나의 제 작품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죠. 보통 3년, 5년 지나면 이제 구형이 돼서 또 신차를 바꿔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오지만, 이런 차들은 어떤 시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면서 타는 거죠. 저희는 이제는 자동차를 만들지만 단순히 생산 회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제자동차 쪽은 약간 창작의 개념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자동차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성들이나 모에닉게라지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들을 좀 더 같이 이제 공유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자국민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어떤 저희의 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제 자동차고요. 이 회사는 실제로 삼성증권 주관사 계약까지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PO까지도 고려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최근에 기사 검색해 보시게 되면 이 모에닉 에너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뉴스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회사긴 하지만 이제 작년에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까지 체결하고 지금 코넥스 시장에 상장까지 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스타트업 중에서 이 수제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것 자체도 재밌지만 이렇게 IPO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줬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사 잠깐 보면요. 삼성증권 본사에서 코스닥 기업 공개를 위한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 모에닉은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성공 기업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수제 자동차 중에서는 갤로포라고 하는 자동차를 리빌드하는 그런 일도 하지만 뭐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로드스터를 대략 9,800만 원에 판매하는 네, 그러니까 지극히 좀 재미난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와디스 펀딩은 어렵지 않느냐? 또 실제로 이 와디스 펀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이 올라오고요. 뭐 이런 것들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책을 쓰고 싶은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5가지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좀 고민스럽죠. 그 책을 출판하는 것도 어렵지만 출판된 책이 제대로 팔리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와디스 펀딩에 올리는 거죠. 내가 이런 책을 쓸 거고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미리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투자를 해라. 그러면 책이 나오면 집으로 배송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판을 하고 싶은 저자들도 이 와디스 펀딩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18,000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펀딩 하시게 되면 일단 이 책을 한 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책의 정가가 2만원인데요. 와디스 펀딩으로 미리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약 10%를 할인해 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4,000원을 펀딩 하시게 되면 책을 3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만원을 펀딩 하시게 되면 책을 10권 받고 별도로 2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을 베팅하시게 되면 책이 10권이 오고요. 네, 직접 이 저자가 와서 강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펀딩 하시게 되면 여기에 맞는 네, 제품과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제 정보를 입력하시게 되면 카드 번호를 넣으시게 되면 결제가 되고요. 네, 이렇게 이 약속한 날에 네, 책이 여러분들의 집으로 배달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펀딩을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펀딩의 돈만 받고 실제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내주지 않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이테라라더니 고작 16기가? 21만원짜리 안경을 꼈더니 귀 뒤에 염증이? 소음만 나오고 물은 안 나오는 고양이 정수기? 이 제품들 다 크라우드 펀딩 제품이라던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냐? 크라우드 펀딩이란 자본력이 없는 신생업체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중 보상형 펀딩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선보인 업체에게 후원을 한 뒤 펀딩이 목표 금액에 달성하면 상품으로 보상을 받는 것. 국내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최근 3-4년 새 1,000억 원대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장의 부작용도 적지 않게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 국내 제조업체를 후원하고 신발을 받은 A씨도 실망이 큽니다. 처음엔 양가죽 소재의 최종 공정이 한국 제조라고 소개했는데 펀딩이 완료된 후 소가죽의 중국 제조로 바뀐 겁니다. 그 새 소식 고지한 날짜가 이미 펀딩이 마감되고 이제 취소가 안 되는 그 시점이었고, 이뿐만 아니라 내피형, 뒤틀림 등 신발 구조가 잘못돼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발은 약 2,000명으로부터 2억 원 가까이 후원금을 받아 생산됐는데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나서야 업체는 결국 교환 및 환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교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용자도 있는 등 여전히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해도 믿을 수 없는 업체를 중개해준 플랫폼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들어봤고 알려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믿고 구매한 것도 있죠. 온라인 쇼핑몰은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따르는데 상품을 거래하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규제 수단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가 소비하는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통상 크라우딩 펀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펀딩이에요. 구조가 투자 형태로 돼 있어요. 전자상거래법에 이제 개념상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돈을 내고 상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온라인 쇼핑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지만 이용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펀딩만 받고 업체가 사라지거나 품질 미달, 배송 지연, 어려운 환불 절차 등 비슷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담당 부처도 애매하고 규제 계획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크라우드 펀딩 이용자는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업체나 중개 플랫폼의 양심에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 서비스적으로 소비자분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단순히 쇼핑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조금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건 무조건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펀딩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한다든가 그다음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는 보호 규정을 좀 추가하는 쪽으로 입법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스타트업을 키워주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성장 중인 크라우드 펀딩. 이제부터라도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네. 이 초기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스타트업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투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리시드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시드 단계 전이죠. 그러니까 극초기 단계입니다.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리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차 정도의 투자 받는 것들을 저희가 시드 라운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시리즈 투자, 그러니까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또는 A 라운드, B 라운드, C 라운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라운드별로 최대한 조달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이 자금의 규모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하게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시드는 이제 몇 천만 원 정도 수준, 시드 라운드는 몇 억 수준, 또 시리즈 투자는 몇십억에서 몇백억 이렇게 정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계를 보게 되면 프리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서비스 출시 직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을 때는 프리시드 자금을 받아서 서비스를 출시하기 그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이용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억 미만이고요. 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실제로 제품화시키는 서비스 단계에서 받는 거고요. 보통 1억 이상 또는 뭐 몇십억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투자 규모도 천차만별이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으로 벤처 캐피털이나 또는 PE,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쪽에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드, 시드, 시리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프리시드는 아이디어 단계, 시드는 개발에서 서비스 단계, 그 다음 시리즈 단계는 본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화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주체는 엔젤 또는 엑셀러레이터가 프리시드에서 투자하게 되고요. 시드 단계에서는 엔젤과 엑셀러레이터 또는 마이크로 V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인데 굉장히 마이크로한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VC는 수십억대 단위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그 VC 중에서 이렇게 초기 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VC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이크로 VC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투자 방식은 보통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RCPS, 이거는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장 단계에 따른 투자자들의 시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요. 제품 개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발된 제품을 서비스하는 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디어 단계에서나 또는 개발 단계에서는 이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제품이 없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이 대표가 또는 이 파운더가 또는 이 직원들이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서비스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이때부터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나 또는 개발 단계라고 하면 내가 또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로 모여 있는가를 강조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이미 서비스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면 제품이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겁니다. 사업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이미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는지, 월별로 판매 데이터는 어떤지,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기존에 투자를 받은 것들은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데이터와 숫자 위주로 설명하는 게 이 서비스 단계에서 투자를 받는데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반대로 아이디어 단계나 개발 단계에서는 숫자나 실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투자자들의 특징이죠. 네, 이제 투자의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투자자나 엑셀러레이터는 명확하게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없지만 뭔가 확실한 비전이 보이는구나. 그리고 그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표와 파운더와 코파운더들 그리고 구성원들이 준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엔젤이나 또는 엑셀러레이터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반대로 VC들은 숫자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실적이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또는 제품 판매나 또는 서비스의 증가 속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실제로 이게 지표상으로 성장이 확인되는 단계에서 그걸 확인하고 투자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VC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숫자로 증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스토리나 또는 인적 자원의 훌륭함에 대해서 어필하시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투자의 타이밍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질문들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죠. 향후 1년 동안 서비스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다음에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가 계산이 됐다면 이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게 정부 지원금인가? 아니면 투자금인가? 아니면 자본금, 내 돈인가? 아니면 매출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받겠다라고 하면 내가 얼마의 투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투자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투자를 받았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투자자들이 묻습니다. 얼마나 필요한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저희는 3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30억은 각각 10억은 여기에, 10억은 여기에, 나머지 10억은 여기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중에서 10억은 저희가 벤처나 또는 엔젤로부터 조달할 거고요. 5억은 정부의 지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억은 저희가 자체 자본을 통해서 활용하고요. 나머지 10억은 저희가 월 단위로 판매되는 매출을 이용해서 그 자금으로 개발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자금 사용 계획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초기 기업은 무엇보다도 이 맨파워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조직 구성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걸 강조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실제로 그 돈이 필요한 것보다 1년 전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올해 초에 실제로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제안서를 만들고 실제로 투자자들을 만나고 또 투자금이나 또는 밸류에이션을 협상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그래서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두고 하셔야지 쫓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장 다음 달에 돈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투자 유치에 나선다 라고 하면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에 돈을 조달할 수 없을 뿐더러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서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금 소진 시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회사가 얼마의 캐시를 가지고 있고 이 캐시가 소진되는 시점은 언제인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자금 소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조달하는 준비 계획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을 먼저 정리하셔야죠. 고정비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또 임차료가 있죠. 그러니까 임차료나 인건비는 매달 얼마씩 돈이 필요한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정리하셔가지고 이 비용이 언제부터는 현재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충당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자금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스케일업 비용입니다. 스케일업 비용이라고 하는 건 그거죠. 회사가 계단식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각각의 단계마다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들을 언제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CEO는 이런 장기적인 그림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일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시면 이런 엑셀 테이블을 만드는 게 필요하죠. 월 단위로 고정 운영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변동 운영비. 변동 운영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은 월 단위로 얼마가 나가는지, 반대로 월 단위로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그래서 이걸 합산해 봤을 때 언제부터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계산하셔서 여기에 맞게 자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CEO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리즈 A 라운드를 받게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제 투자를 받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겨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각각의 투자 단계마다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투자가들에게 넘겨야 되는 지분은 몇 %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산하셔서 운영하셔야만 대표이사의 지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투자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는 순간 회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 브리핑을 하실 때는 회수 전략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좀 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 회사가 S급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강조하시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저 스타트업은 굉장히 매우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대기업이 저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여러분들의 회사가 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삼성그룹과 또는 현대그룹과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게 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저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우수한 기업이구나. 아, 그러면 대기업의 M&A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는 기업 가치와 이 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할지, 또 대표이사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